7조 달러, 우리나라 GDP의 4배가 넘는 돈을 직접 굴리고 추가로 20조 달러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까지 보유한 남자가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당신이 아는 거의 모든 미국 기업의 최대 주주죠. 그의 이름은 레리 핑크, 금융계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JP모건이 살아있던 시대엔 JP모건이 최고였고 지금은 레리 핑크가 그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그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충격적입니다. 1억 달러를 날린 월스트리트의 낙오자에서 어떻게 세계 최강의 자산운용사를 만들었을까요?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86년 봄, 레리 핑크는 퍼스트 보스턴의 전설이었습니다. 불과 30대 중반의 나이에 회사 역사상 가장 젊은 부서장이 됐고 3년 연속 1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가 다루던 건 모기지 담보부 증권 MBS라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었어요. 수백만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하나로 묶어서 증권으로 만드는 거였죠. 당시로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채권은 거의 거래되지 않았어요. 그냥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핑크가 업계에 뛰어든 시기는 완벽했습니다. 1976년 그는 최초로 프레디맥 채권을 거래하는 트레이더가 됐어요. 모기지 시장은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리고 1982년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레이딩 데스크에 PC를 둘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들으면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트레이딩 데스크에 컴퓨터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핑크는 즉시 깨달았죠.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면 모기지의 현금 흐름을 분석할 수 있고 이건 엄청난 경쟁 우위가 된다는 걸요. 1983년, 84년, 85년 퍼스트 보스턴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부서는 바로 핑크의 팀이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했어요. 1983년 미국 경제는 10년간의 불황에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였거든요. 레이건은 감세와 월스트리트 규제 완화로 경제를 부양했고 이건 금융혁신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었죠. MBS가 그중 하나였어요. 핑크는 이런 새로운 증권을 연금 펀드나 대학 기금 같은 큰 투자자들에게 팔아서 퍼스트 보스턴에 수천만 달러의 수수료를 안겨줬습니다. 당시 퍼스트 보스턴은 인수합병 분야 최고의 투자은행이었어요. 그리고 10억 달의 수익을 만들어낸 핑크는 회사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사람이 됐죠. 그 수준에 도달하고 그렇게 많은 성공을 거두고 그 모든 돈을 가지게 되면 마인드셋이 바뀝니다. 자신이 거의 무적이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86년 2분기 단 석 달 만에 1억 달러를 날려버립니다. 전년도에 벌어들인 돈을 한순간에 증발시킨 거죠. 특정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평생 동안 부를 쌓을 수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뱅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평생의 성과가 사라지는 거죠. 1987년 블랙 먼데이 붕괴가 일어나기 1년 전이었고 시장은 여전히 도취 상태였어요. 모두가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블랙 먼데이 같은 사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알파를 얻는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얻을 수 없거든요.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면 회사는 더 많은 자본을 맡기고 그러면 점점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제대로 측정할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1986년 2분기에 1억 달러를 잃었죠. 월스트리트에선 한 명의 큰 패배자가 모든 승자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평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해고되진 않았지만 한쪽으로 밀려났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는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떠날 시간이라는 거였습니다. 핑크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죠.
돈을 잃고 30일 후에 나 자신에게 말했어요. 1분기에 1억 3천만 달러를 벌었지만 2분기에 그중 1억을 잃었음에도 나는 떠날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떠나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회사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1년 반 동안 다음에 뭘 할지 고민했죠. 36살의 레리 핑크는 실업자가 됐습니다. 경쟁심이 강한 남자였던 그는 항복을 거부했고 어떻게든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를 찾는 게 문제였어요. 그의 평판이 바닥을 쳤으니 돈을 모으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그때 전설적인 인물 스티브 슈워츠먼을 만나게 됩니다. 슈워츠먼은 블랙스톤의 창업자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어요. 30년 통치 기간 동안 그는 블랙스톤을 세계 최대 사모펀드 회사로 만들었죠. 하지만 1988년 당시 블랙스톤은 여전히 덜 알려진 컨설팅 회사였고 핑크처럼 슈워츠먼도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리먼 브라더스의 떠오르는 스타였고 CEO가 되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추악한 권력 투쟁 때문에 회사를 떠나야 했죠. 나는 많은 행동들을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쫓겨난 파트너와 함께 뭔가를 하기로 결정했죠. 그 경영진은 결국 회사를 망쳤습니다. 1988년 블랙스톤은 이제 막 사모펀드 사업을 시작했고 첫 거래를 겨우 완료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슈워츠먼은 이미 크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하려 했고 자산 운용 사업을 고려하고 있었죠. 슈워츠먼이 그렇게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사람들을 고용하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우리는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인재를 원했어요. 당신이 10점이라면 축복받은 거고 엄청나게 성공할 겁니다. 10점짜리들을 영입하면 그들은 항상 비를 내리게 하죠. 비가 필요할 때요. 그들은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책을 설계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10점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레리 핑크는 10점이었습니다. 핑크를 만난 후 슈워츠먼은 블랙스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라는 합작 회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500만 달러를 투자했죠. 핑크에게는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스티브 슈워츠먼과 피트 피터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매우 좋아했고 나 자신보다 나를 더 믿어줬어요. 그들은 바로 진행하고 싶어 했고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2주 안에 돈을 벌기 시작했죠. 투자 회사와 펀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슈워츠먼이 500만 달러를 줘서 운용회사를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펀드를 위한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5년 안에 핑크는 펀드를 80억 달러 규모로 피웠어요. 핑크는 교훈을 얻었죠. 항상 리스크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의 투자 원칙 중 하나는 리스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을 때까지 단 1센트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리스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았고 가장 중요한 건 매수 측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감수하는 리스크를 전혀 모른다는 거였어요. 리스크 분석에 높은 집중도로 시작하는 회사, 특히 고정수익 분야에서 그런 회사가 절실히 필요했죠. 당시 주식에는 이미 많은 분석 도구가 있었지만 채권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통계와 알고리즘에 크게 의존해서 투자 결정을 내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핑크는 이제 정상에 돌아왔어요. 더 크게 성장하려면 회사가 더 많은 스톡 옵션을 제공해서 유능한 사람들을 유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슈워츠먼에게 블랙스톤의 소유권 일부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큰 실망감 속에서 슈워츠먼은 그의 계획을 거부했어요. 슈워츠먼과 핑크 둘 다 고도로 경쟁적인 타입 A 성격이었지만 슈워츠먼은 투자 은행가였고 핑크는 트레이더에 가까웠죠. 슈워츠먼은 성공한 기업가이자 투자자치고는 비정상적으로 보수적이었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성향이 강했어요. 이건 본능적인 거였습니다. 돈을 잃지 않으려는 원초적 충동 같은 거죠. 두 명의 알파는 처음부터 충돌할 운명이었습니다. 슈워츠먼이 그의 제안을 거부한 후
핑크는 블랙스톤의 소유권을 살 매수자를 찾아서 회사와 완전히 연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슈워츠먼이 개인적으로 이혼을 겪고 있을 때 핑크가 블랙스톤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그를 격분시켰습니다. 에고는 비즈니스에서 훌륭한 것이에요. 업계의 거물을 보여주면 큰 에고를 가진 사람을 보여드리죠.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선 모든 것에 가격이 있습니다. 에고도 포함해서요. PNC 은행이 나타났습니다. 피츠버그 내셔널 코퍼레이션의 약자인 PNC는 오랜 역사와 혈통을 가진 금융그룹이었어요. 1991년 PNC는 인수 열풍을 타고 있었고 수십 개의 작은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었죠. 핑크가 블랙스톤의 통제에서 벗어나기에 완벽한 매수자였습니다. 그들은 수억 달러를 제시해서 블랙스톤의 지분을 사겠다고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슈워츠먼과 핑크가 단 500만 달러로 시작한 사업이 5년 만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겁니다. 슈워츠먼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돈이 너무 좋아서 무시할 수 없었죠. 그는 자산운용 사업을 PNC에 팔기로 동의했습니다. 이건 슈워츠먼 경력의 최대 실패였어요. 당시 그조차도 블랙스톤의 사이드 비즈니스가 언젠가 블랙스톤 자체를 압도하는 금융 거인이 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1994년은 블랙록에게 운명의 해였습니다. 블랙스톤에서 분리된 후에도 회사는 여전히 월스트리트 기준으로는 작았어요. 80억 달러의 고정 수익 포트폴리오는 크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채권은 수익률이 적고 조금 덜 위험한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원하는 대로 블랙록을 구축할 자유를 얻은 핑크는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기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우위를 찾아야 했고 그건 예상탄 곳에서 왔어요. 잭 웰치의 리더십 하에 지인은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쉬운 돈에 힘입어서요. 지인은 뉴스와 금융을 포함한 새로운 산업에 진출했고 키더 피바디라는 한때 존경받던 투자은행을 인수했죠. 하지만 나중에 내부 자거래와 회계 부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웰치가 새 회사가 얼마나 깊은 곤경에 빠졌는지 깨달았을 때 그는 사실상 누구든 사려는 사람에게 팔기로 결정했어요. 페인 웨버라는 다른 투자은행이 GE로부터 피바디를 인수할 의향이 있었지만 100억 달러 규모의 독성 채권 포트폴리오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CMO라는 일종의 모기지 증권으로 구성됐는데 이 파생 상품들은 복잡성으로 악명 높았거든요. 웰치는 뛰어난 경영자였지만 금융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피바디가 남긴 독성 자산을 처리하려 했지만 포트폴리오가 너무 복잡해서 어떤 월스트리트 회사도 손대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록만 빼고요. CMO의 선구자였던 핑크는 깨달았어요. 블랙록이 GE의 자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고 동시에 획기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걸요. 핑크의 퀸트 분석가 팀은 몇 주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파생 상품 세트로 재포장했죠. 블랙록은 GE가 점진적으로 자산을 처분하고 최소한의 손실로 가치를 회수하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뭘 했고 어떻게 했는지 혼란스럽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금융공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기존 증권을 새로운 것으로 포장하고 재구성하는 거죠. 이런 증권 중 일부는 실제로 가치가 있지만 금융업의 큰 선수들에게만 제공됩니다. 1990년대 초반 금융공학은 레리 핑크의 1순위 경쟁 우위가 됐어요. 그때부터 블랙록은 문제 있는 자산을 가진 회사들을 위한 유령 퇴치꾼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레리 핑크는 전화할 사람이 된 거죠. GE와의 성공은 월스트리트에서 블랙록의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블랙스톤에서 분리된 지 단 3년 만에 블랙록의 운용 자산은 460달러로 성장했어요. 모 회사 PNC는 자신들의 자산 운용 부문을 블랙록과 합병하기로 결정했고 합병 후 총 자산 1,540억 달러가 됐죠. 억만장자가 된 레리 핑크는 모든 억만장자들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미술품 수집이죠. 그는 미술과 부동산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자산 저장소라고 믿었고 10만 달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투자자들은 금보다 미술을 더 나은 인플레이션 헤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술은 치솟는 비용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CT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대 미술 가격은 인플레이션이 3% 이상인 기간 동안 23.2% 상승한 반면 S&P 500은 3.8%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1999년 상장했을 때 블랙록은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상장 자산 운용사가 됐습니다. 핑크는 1등이 되고 싶었어요. 그 후 5년 동안 블랙록은 계속 성장했고 4천억 달러의 자산을 축적했죠. 10년 조금 넘는 기간에요. 핑크의 블랙록은 괴물로 성장했고 이 괴물은 단 한 가지만 원했습니다. 더 커지는 것이요. 1990년대 중반 미국은 전례 없는 강력한 경제 회복을 받습니다. 클린턴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실업률은 떨어졌고 주식시장은 급등했으며 미국은 다시 한번 기술혁명의 진원지가 됐어요. 격동의 1960년대에 자라나 경제 불황기에 월스트리트에 합류한 핑크는 퍼스트 보스턴에서 자리를 잡은 후 10년 뒤에 블랙록을 시작했고 10년 만에 블랙록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됐습니다. 수천억 달러를 운용하면서요. 하지만 번영의 이면에서 위기가 끓고 있었어요. 핑크가 1980년대에 개발하는 걸 도운 금융 파생 상품들이 이제 시한폭탄으로 변했습니다. 2000년 12월 의회는 상품 선물 현대화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파생 상품에 대한 모든 규제를 금지했어요. 투자은행들은 증권화 사업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 사업은 투자은행, 보험회사, 신용평가기관을 함께 연결했고 전 세계 투자자들과 수조 달러의 모기지 및 기타 대출을 연결했죠. 핵심은 리스크를 이전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리스크를 사회화하고 이익을 사유화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했어요. 누구나 모기지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사람들은 생각했죠. 부동산은 진짜예요. 자산을 볼 수 있고 살 수 있고 임대할 수 있다고요. 하룻밤 사이에 시장을 장악한 공포가 있었고 아시아 주식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포인트 하락이었어요. 며칠 만에 월스트리트의 기둥 중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최초로 무너진 은행 중 하나는 베어스터스였어요. 미국 정부는 최대 상업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에 베어스턴스를 구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베어스턴스를 샀는데 정부가 구제한 게 아니에요. 정부가 약간의 자금을 댔지만 우리가 한 건 행크 폴슨이 요청했기 때문이고 그게 무너지면 세계에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리한 은행가였어요. 손해를 보고 베어스턴스를 인수할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레리 핑크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연히도 거래를 조율하던 팀 가이트너도 이미 베어스턴스에 대해 레리 핑크에게 연락하고 있었어요. 평상시라면 이건 이해 충돌이죠. 하지만 핑크가 자기 일을 너무 잘해서 모두가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엔 AIG를 구제하는데도 블랙록이 고용됐고 2008년 동안 거의 모든 주요 거래 뒤에 블랙록이 있었어요. 행크 폴슨, 제이미 다이먼, 팀 가이트너 같은 사람들과 직통으로 연결된 핑크는 금융업계를 위한 놀라운 구제책을 만드는 걸 도왔습니다. 금융위기는 핑크가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왕으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죠. 2008년 주택위기 이후 고정수익 파생 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건 더 이상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이제 10만 명이 됐으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가을까지 훨씬 더 많은 대학들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소셜미디어는 사실상 마찰 없는 대중 커뮤니케이션과 빠른 정보 흐름을 가능하게 했어요. 핑크는 이 변화가 금융 부문을 근본적으로 바꿀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008년 재앙의 잔해에서 한 사업이 폭발할 거였죠. ETF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 가지는
그냥 인덱스 펀드를 사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게 아마 99% 투자자들이 불을 쌓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용 가능한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있죠. 매년 액티브 매니저의 약 3분의 2가 인덱스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고 한 해에 좋은 성과를 낸 3분의 1이 다음 해에도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버튼 말키엘은 그의 고전 랜덤워크 투자 수업에서 시장이 본질적으로 무작위이고 따라서 이길 수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일하게 합리적인 일은 모든 것에 돈을 넣는 거죠. 말키엘의 영향을 받아 뮤추얼 펀드의 전설 존 보글이 1975년에 첫 공개 인덱스 뮤추얼 펀드를 출시했어요. 100만 달러 시작한 이 펀드는 S&P 500의 움직임을 추적했죠.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지만 이런 뮤추얼 펀드가 공개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건 1993년 첫 ETF인 SPDR이 탄생하면서부터였습니다. 2009년 주택위기의 여파 속에서 블랙록은 이미 ETF를 인수하기 시작했어요.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아이셰어스를 시작으로요. 단 3개의 펀드를 통해 최소한의 수수료로 1,500개 주식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어업을 생각해 보세요. 고래를 잡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수익은 대량의 작은 물고기에서 나오거든요. 핑크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투자의 미래는 소규모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두드리는 것, 이익보다 거래량에 있다는 걸요. 블랙록은 미국 ETF의 거의 절반을 통제합니다. 2014년에만 1,030억 달러를 모았어요. 곧 이 회사는 거의 모든 상장 기업의 주요 주주가 됐죠. 록히드 마틴과 노스럽 그러먼에만 각각 5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성공한 회사가 됐습니다. 은행도 아닌 그냥 투자 회사인데요. 엄청나게 거대하고 대규모죠. 레리 핑크는 이제 다른 누구보다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21세기의 JP 모건인 거예요. 우리는 일본과 멕시코에서 가장 큰 연금 관리자입니다. 멕시코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제 멕시코 최대 자산 운용사가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연결하는 하나의 기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수동적으로 남아있던 핑크는 이제 모든 회사의 이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기업 스튜어드십 팀을 구축했고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의 이사회에 있어야 할 만큼의 책임감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업들에게 장기 계획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장기가 뭔지는 당신들이 말해주되 가장 중요한 건 이사회와 장기 전략을 검토했다는 걸 말해달라는 겁니다. 그가 통제하는 ETF가 제공하는 엄청난 힘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1억 달러를 잃고 회사에서 쫓겨난 남자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인이 됐습니다. 7조 달러의 직접 운용 자산과 20조 달러를 관리하는 독점 소프트웨어를 가진 블랙록, 그 중심에 레리 핑크가 있죠. 실패에서 배우고 리스크를 철저히 이해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이게 그를 월스트리트의 절대 정점에 올려놓은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레리 핑크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숫자가 그걸 말해주거든요.